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할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연합사는 동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혀 훈련 일시 중단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투표 결과가 반대로 나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 통합 반대파는 투표 저지 운동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류여해 최고위원이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징계안을 논의 중입니다. 류 최고위원 측도 정치 보복이라며 홍준표 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상화폐 열풍 속에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2,7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국내 피해자만 14,000여 명에 달합니다. 일부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시세를 보기 위해 밤을 지새는 등 중독 증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4명 모두 사고 전 같은 수액과 주사제를 맞은 것으로 병원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병원 측과 유가족들은 오늘 오후 비공개로 면담했지만 3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오늘 뉴스룸에 유가족 대표가 직접 출연해 그간의 상황과 심경을 밝힙니다. 이대 목동병원뿐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감염 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5년 동안 확인된 병원 감염의 80% 이상이 면역력이 취약한 중환자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일회용 의료기기를 소독해서 다시 쓰는 대형 병원의 실태도 고발합니다. 길 곳곳에 있는 제설함에는 제설제와 제설도구는 도난당하고 쓰레기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설제가 없는 경우 언덕이 많은 동네는 바로 통행에 지장이 생기는데요. 오늘 밀착 카메라에선 제설함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청와대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중요한 상황이 되는데 일단 한미연합사는 동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오늘 오후에 내놨습니다. 결국 한미 군사훈련 연기는 한미 군사당국이 여러 가지 고려와 조율을 거쳐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 측의 대응이죠. 먼저 고석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미 군사훈련의 연기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북한에 달리는 문제라고 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 제안한 지 시간이 좀 됐다면서 미국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올림픽 기간 중 훈련을 중단하는 것일 뿐 올림픽 이후에도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제안은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더 이상 도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 이번 제안은 백지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해야 한다는 중국의 쌍중단 논리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한미연합사는 훈련 연기 문제는 동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공식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훈련 연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란 분석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내년 초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방안과 관련해 동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원하며 이를 지원할 것을 동맹국에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연합사가 사실상 이를 수긍하는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이 때문에 한미 군 당국이 그동안 연합훈련 연기에 대해 조율해왔고 상당 부분 의견이 일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한미 군 당국이 내년 연합훈련을 4월 중순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지만 양국 정상의 승인 등 일부 절차가 남아있어 공식 발표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연기 여부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은 동맹 파트너인 우리나라의 요청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신안보 전략을 내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과 허버트 맥머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다음 날 강제 비핵화 등 대북 강경 발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선 미국 정부가 전향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을 거론합니다. 백악관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동맹 파트너의 요청인 만큼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미국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요구에 따른 일정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15일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을 인용해 훈련 연기에 대해 한국과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일단 한미 연합훈련 연기 여부는 국방부의 소관사항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미 국방부는 조만간 백악관 등과 협의해 연합훈련 관련 입장을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예, 오늘 오후에 수도권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에도 역시 눈이 내리고 있는 곳이 있는데 현재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폭설이 내리면서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자, 취재 기자가 지금 경기도 고양시 쪽에 나가 있는데 잠시 좀 연결해서 상황을 알아보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어디입니까? 지금 일산 쪽이 맞습니까? 네, 저는 일산 시내로 들어가는 장항사거리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30분 전만 해도 제가 있는 곳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현재는 눈이 다소 잦아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길을 보시면은 여전히 눈이 많이 쌓여 있고요. 도로에도 녹은 눈 때문에 차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예. 여기보다 더 북쪽인 파주 방향으로는 눈이 더 많이 쌓였다고 해서 그쪽까지 가보려고 했는데 사실 길이 막혀서 여기까지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저 눈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얼어붙을 것이 이제 역시 걱정인데 어느 정도 왔습니까? 네, 눈은 이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오후 7시 기준으로 8cm가 왔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쯤에 큰 눈이 한 차례 내렸다가 바로 잦아들었기 때문에 현재는 강북구하고 도봉구를 제외하고는 눈이 내리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하고 충남을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예. 아무튼 눈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막히기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정원석 기자가 서 있는 그 길도 차량의 후미등이 빨갛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차들이 많이 막힌다는 얘기죠. 지금 그 기상청은 그렇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차들이 제가 아까 이쪽으로 오고 있었던 그 자유로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차들이 사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부터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차들이 서행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곳처럼 평소에도 상습 정체 구간인 곳들은 오늘 눈까지 오면서 정체가 더 심해진 상황입니다. 예, 밤늦게까지는 다 그친다고 기상청은 예보를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지역의 도로 사정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눈은 그쳤다고는 하지만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여전히 막히고 있습니다. 특히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도로 그리고 광화문 등 시내 중심가와 강남 대부분 지역에서 막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화문이라든가 시내 중심가도 역시 대부분 좀 길이 막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퇴근길에 좀 서두르시거나 특히 운전하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끝장 토론을 벌이기로 했지만 토론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당만 끝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표직을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전 당원 투표에 붙이겠다고 제안을 하자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안 대표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의원이 아니란 이유로 의원총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류정 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전당원 투표에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당원 투표에 당 대표직을 걸겠다고도 했습니다. 당대표 직위와 권한을 모두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중진들을 향해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호남의 민주주의 전통을 왜곡하고 김대중 정신을 호도하는 구태정치, 기득권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원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통합 반대파들의 항의가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안 대표가 의원총회에 불참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의원총회 장에조차 나와서 설명을 못하는 대표라면 기본적으로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표를 사임하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 공개적으로 나와서 본인 얘기를 떳떳하게 밝히든지. 통합파와 통합 반대파로 나뉘어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끌고 와요, 끌고 와. 그런 말씀 좀 하지 맙시다. 이정희 의원님, 말씀 좀 가려서. 똑바로 해! 홍기석 의원님 조용하시죠. 끌고라도 와야지. 아니 끌고라도 오라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통합 반대파는 안 대표가 제안한 전당원 투표가 당헌 당규에 명시돼 있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당원 투표의 불법성을 검토한 뒤에 당원 투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장 의총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더 큰 갈등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한 달 동안 전국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통합이 결론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당 통합의 명분을 여론에서 찾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실제로 최근에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지 좀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한국갤럽 기준 지난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각각 5%와 8%입니다. 두 당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각각의 지역에서도 지지율은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당이 통합하면 지지율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게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당 통합파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실시한 월간 중앙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내일이 지방선거일이라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선택한 응답자가 각각 4.8%와 6.8%였습니다. 두 당을 합칠 경우에는 통합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보시는 것처럼 16.5%로 아까 보셨던 두 당의 지지율 합보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통합정당의 대표는 누가 돼야 하냐는 질문에는 안철수 대표라고 답변한 사람이 17.4%, 유승민 대표 측이 34.4%로 유 대표를 선택한 응답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끝장 의총을 열겠다고 했지만 결국 이제 끝장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회견 이후에 통합 반대파는 강하게 반발하는데 안 대표는 더 이상의 입장은 지금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후 입장을 듣기 위해서 안 대표 쪽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만은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반대파인 박지원 의원의 입장을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안 대표 쪽에서 반론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다시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철수 대표는 아무튼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총은 못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당 대표는 모든 특히 의원총회를 함께 주재하고 또 오늘 일정, 어제 공고한 일정에도 의원총회에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무슨 낯으로 의원총회에 나오겠어요. 대표 쪽에서 발표한 일정에 오늘 참여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단 말이죠. 당연히 나오죠. 예, 근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그렇죠. 예. 나올 면목이 없는 거죠. 예.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그 통합 찬반 투표를 제안하면서 아무튼 반대가 더 나오면 사퇴한다. 대표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신하겠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 당헌 당규의 대표 당원을 지역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 구역보다는 원외위원장 지역이 많고 예. 또 거기에서 특히 비호남권에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은 예. 저는 그렇게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정치는 과학이 아닙니다. 예. 수학도 아닙니다. 그러면 아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찬반 투표를 받아버리시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예. 안 되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는 예. 통합의 통짜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수차하면서 이걸 추진해버리고 예. 하등의 어떠한 기구의 의결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언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아마 이제 통합의 그 명분이 뭐 몇 가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지지율에 대한 어떤 자신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저희들도 이제 그 최근에 여론조사를 좀 종합해서 봤습니다만은 각각 있는 것보다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다라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민은 분열을 싫어합니다. 예. 통합한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합이 아니라 예. 야합이다, 합당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예. 오늘부터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통합의 용어를 쓰지 않고 합당이라고 하자. 예. 그 두 개가 이렇게 다릅니까? 같은 의미지만은 예. 우리 국민들이 분열보다는 통합을 원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용어의 차이일 뿐이다. 용어의 차이지만은 예. 그 함의는 깊다 이거죠. 예.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누구든지 통합해서 잘해보아라 하는 거지만은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정치는 과학도 수학도 아니기 때문에 예. 3등, 4등이 합치면은 2등 된다. 선거에 2등은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3등, 4등 합당하면은 꼴등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여론조사 초기에만 그렇게 나올 뿐 결국 그 나중엔... 여론조사도 예. 어떤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인용한 게 아니고 갤럽이던데? 당 내에서 예. 한 거고 또 갤럽에서는 그렇게 당내 여론조사를 이미 발표를 하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통합과 분열을 구분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전당대회를 소집해서 합당을 그냥 밀어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통합 반대파는 그러니까 합당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합당 반대파는 그다음엔 어떤 전당대회를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대표당은 거의 만여 명이 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예. 물리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나온다는 그런 그것은 말씀이신가요? 자기가 그렇게 밀어붙이면은 예. 의원들이 따라올 것이다. 예. 사당의 개념으로 이건 주식회사 대표이사도 못합니다. 예. 주주들의 의견을 물어야 예. 되는데 전당대회를 할 수 있건 없건 간에 정치관 예. 그건 뭐 또 저쪽에선 달리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이 상황에서 합당 반대파와 또 합당하려는 쪽과는 통합하려는 쪽과는 지금 계속 같이 가기가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만약 보수 야합 합당을 하려면은 예. 안철수 당신이 나가서 해라 이겁니다. 예. 예. 아 그러면 그 합당 지지파 혹은 저쪽 표현대로 통합 지지파들은 따로 당을 나가라. 나가서 해야죠. 예. DJ도 예. 그러한 신당 창당을 할 때 예. 나가서 했지 않습니까? 왜 있는 것을 놓고 자기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예. 그렇게 그에 대한 반응이 혹시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대안을 제시하라고만 하죠. 예. 자꾸 그런다니까요. 눈 멀쩡하게 뜨고 같이 점심 중진들하고 먹으면서 예. 저에게도 박 대표님 통합의 통짜도 앞으로 안 꺼내지 않겠습니다. 그게 언제 얘기였습니까? 불과 한 달 전이죠. 예. 또 지난주에 김동철 원내대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제가 왜 원내대표가 그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했더니 박 대표님 오늘 지금 만났는데 통합의 통짜도 안 꺼내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하는데 오늘 또 뭐 의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데 그러면 한 달 사이에 안 대표 한 달 사이가 아니라 예. 매일 바뀌는 겁니다. 지금 전국을 돌면서 의견을 들었다.
예, 그걸 기반으로 자기 해서 식구들끼리 얘기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 반대파의 의견을 들어야죠. 예. 또 당대표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떤 나라도 정당은 국회의원 중심의 움직임입니다. 예.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건 무시해버리고 예. 자기 당원들, 지지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들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정치는 또 현실이고요. 그렇죠. 그 현실은 때로는 숫자로 대변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께서 안 대표를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는 숫자와 남는 숫자를 보면 뭐 혹시 그걸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보셨습니까? 계산을 지금 현재 할 수는 없지만은 왜냐하면 이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내 교섭단체이 아니냐 하는 문제와도 직결이 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입니다. 이제 39명의 의원인데 거기에서 20명, 30명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적극적 반대자는 한 20명 되고 한 10명은 중간지대에서 분열을 막아보자 이런 얘기지만은 합당을 반대하는 그러면 합당을 하면은 따라갈 거냐 이렇게 물으면 안 간다 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뭐 다 양쪽의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거 당장 이제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인데 그 전까지 이 당이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장담 못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3, 4등이 통합해서 2등 된다 하면은 2등이 당선되는 것은 기초의원입니다. 예. 2명 내지 5명이 당선되기 때문에 17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에서 한 석이라도 알겠습니다. 안 됩니다. 예. 이거 저 사실 좀 앞서가는 질문인 것 같아서 안 드릴까 했는데요. 그냥 짧게 드리면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에 당이 그렇게 막 분리가 돼가지고 국민의당에서 호남 중심으로 계신 분들은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언제 완전히 그것을 없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현재 지역구 의원은 우리 호남이 23명이고 비호남은 4명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자꾸 호남 의원만 그런다라고 안 대표가 또 호남 중진들이 한다 하는데 오늘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김경진 방금 JTBC 나오던데 최경환, 박준영 모든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물론 그렇게 질문은 드렸으나 또 받는 쪽의 입장도 가신다고 안 했는데 간다 하더라도 받는 쪽의 입장에서 또 있는 거니까. 문제는.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집안 갈등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류여해 최고위원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징계 카드를 꺼내자 류 최고위원은 홍 대표의 모든 걸 폭로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에 반발해 홍 대표에 대해 폭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늘 3시 반 당사 기자회견실에서 1차 문제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시간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고 대신 류 최고위원과 가까운 정준길 전 대변인이 나섰습니다. 본인보다 훨씬 더 많은 막말을 한 홍 대표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막말을 누가 더 많이 했는지 도표라도 그려서 비교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홍 대표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홍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 험담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사람들 말만 포털에 올라가요. 한국당 윤리위는 논의 끝에 홍 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는 기각하고 류 최고위원에 대한 건은 추후 소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다. 이런 증언이 최순실 씨 입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최 씨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발언입니다. 모든 증언을 거부했던 1심 때와는 달리 오늘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최 씨는 독일 호텔의 구입비 역시 삼성 돈으로 충당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에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온 최 씨는 1심에선 특검이 딸 정유라를 억지로 증언대에 세워 증언을 거부했던 것이라며 적극적인 증언을 예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그 번호로 통화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통화 내용에 대해선 그걸 물어보는 건 실례라면서 검찰 말대로 40년직이라면 자주 통화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를 출입했느냐는 물음에도 출입한 적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렇게 자주 간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에서 받은 돈으로 독일의 비덱 타운허스 호텔을 매입한 사실도 최 씨의 증언으로 직접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2015년 호텔을 살 때 삼성이 코어 스포츠로 보낸 돈을 사용한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비용을 정산해줄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예,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40억여 원 상납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모레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근혜 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인 이원종 전 실장도 억대의 특활비를 직접 받은 혐의로 같은 날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상급인 2플러스에서 3등급까지 등급에 따라서 한우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한우의 등급은 공공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매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급을 조작한 정황이 나타나서 농식품부가 감사를 벌인 사실을 저희 취재팀이 확인했습니다. 좋은 등급의 한우가 많이 나올수록 이 기관의 경영평가 성적이 올라가기 때문이라는데 덕분에 이 기관은 두둑한 성과급을 받았겠지만 소비자들은 가뜩이나 비싼 한우를 돈을 더 주고 먹은 셈이 됐습니다. 이주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농식품부가 최근 축산물 품질평가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뒤 작성한 자료입니다. 한우의 등급을 올린 정황이 나타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한우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등급을 매기는데 육질과 근내지방, 즉 마블링에 따라 1, 2플러스에서 3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지난해 전국 한우에 매긴 등급의 분포를 보면 2등급과 1등급의 경계선 주변의 꼭지점이 유난히 올라가 있고 1등급과 1플러스 등급의 경계선에도 꼭지점이 치솟아 있습니다. 2등급의 상위 품질인 한우를 1등급으로, 1등급 상위 품질인 한우는 1플러스 등급으로 각각 한 단계씩 올리다 보니 생긴 결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이 기관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한우 등급을 끌어올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에 한우의 상위 등급 비율이 포함돼 있어 공공기관 평가 점수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기관은 1플러스 등급 이상 한우 비율을 경영지표로 정해놓고 각 지원의 공문과 메일 등을 통해 목표 달성을 최근에 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덕분인지 2년 연속 C등급이었던 경영평가 등급이 올해는 A등급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임직원들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상당수 소비자는 같은 품질의 한우를 돈을 더 주고 먹어야 했습니다. 소고기 등심 1kg를 기준으로 1플러스 등급은 10만 5천 원, 2등급은 6만 4천 원으로 4만 1천 원의 가격 차이가 났습니다. 등급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맨날 플러스 하더니 이렇게 속고 사면 너무너무 억울하죠. 농식품부는 추가 확인 과정 등을 거친 뒤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우리 바다를 침범해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이 수백 발의 해경 경비 함정 사격을 받고 달아났습니다. 배 이름을 지우고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한 중국 어선들은 경비 함정에 돌진하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중국 어선이 해경 경비 함정으로 돌진합니다. 바로 옆에도 중국 어선이 위협적으로 지나갑니다. 해경이 비살상용 고무탄을 발사했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호나 중국 어선 상대 12게이지 발사 중에 있음.
잠시 뒤 M60 기관총까지 발사했습니다. 선수 돈방에 경고 사격 25발 실시. 어제 새벽 0시 반쯤 중국 어선 44척이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안 9km까지 침범했습니다. 물러나라는 경고방송을 무시하자 해경은 오전 9시 15분부터 실탄과 고무탄 등 249발을 발사했고 결국 오후 3시가 다 돼서야 달아났습니다. 해경은 지난 2월과 이번 달 4일에도 중국 어선 선단에 나포 어선 탈취를 막기 위해 공용 화기를 발사한 바 있습니다. JTBC 정주명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열기 속에 2,7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가수 박정훈 씨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국내 피해자만 14,000여 명입니다. 어젠 중소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서 2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일주일 전에 이상 열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투자자가 늘고 거래소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래는 여기에 있다. 가상화폐 사기를 벌인 마이닝맥스의 홍보 영상입니다.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컴퓨터 장치를 운영해주겠다고 선전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얻기 위해선 암호를 풀어야 하는데 채굴기는 이 암호를 쉽게 풀어주는 장치입니다. 개인이 가정에서 채굴하는 건 장비 제약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채굴기 구매에 뛰어들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에게 2,700억 원을 받아 챙긴 마이닝맥스 박모 회장 등 36명을 입건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쉽게 얻게 해주겠다며 채굴기 투자를 부추긴 겁니다. 특히 다단계 방식을 적용해 더 많은 투자자를 데려오는 사람에게 고급 외제차와 시계 등을 지급했습니다. 사기단 중엔 오늘 같은 밤이면으로 인기를 끌었던 가수 박정훈 씨도 포함됐는데 박 씨는 홍보 업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 대부분은 채굴기 구매에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익금 지급이 끊겼고 임직원들은 투자금을 들고 해외로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국내 14,000명을 포함해 미국, 중국 등 54개국에서 모두 18,000명에 이릅니다. 이거를 돌리면 한 달에 못해도 한 4,500은 나온다. 한 1억 8천 좀 넘게 해가지고 한 1억 6천을 손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지만 보상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 피해 사례까지 나왔지만 가상화폐 투자 열풍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도 쉽게 번다는 소설 같은 얘기가 돌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빠지면 새벽 3시까지 시세를 확인한다. 다른 돈벌이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중독에 가까운 증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하는 부분도 있고요. 숫자가 정말 X처럼 변하거든요. 망가지는 거 한순간이라고 느껴요, 요즘에. 눈 뜨자마자 잠들 때까지 머릿속엔 비트코인이 가득했습니다. 쉽게 큰 돈을 벌었다는 주변 사람들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나도 한번. 시장 분석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돈을 넣고 바라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 같은 일반인이 이제 돈을 번 걸 봤을 때. 사실상 도박에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한 번 빠지면 일상적인 돈벌이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돈을 만져보게 되니까 앞으로도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이러는 사이 중독에 가까운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계속 해봤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그냥 창을 아예 옆에다가 모니터 옆에다가 빼가지고 자기 전에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새벽 2, 3시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등락폭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돈을 잃어도 다시 만회하겠다고 나설 때가 많습니다. 이 버블이 솔직히 좀 더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어서 이거를 쉽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문가들은 미래가 불안한 젊은 층이 가상화폐 투자를 탈출구로 여길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예, 이대 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4명 모두가 사고 전에 같은 수액과 주사제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직 세균 감염을 사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이나 관리 부실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신생아는 스스로 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맥에 주사를 놓아 약과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대 목동병원 자체 역학조사팀은 당시 중환자실에 있던 16명의 신생아 중 5명이 같은 수액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이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사고 전날인 지난 15일 영양수액에 주사제를 섞어 5명에게 투약했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방식으로 수액을 만들어 주사했는데 오후부터 4명에게서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 침투한 시점을 이때로 보는 이유입니다. 조사팀은 의료진이 수액을 제조하는 과정이나 주사 바늘을 꽂는 과정에서 오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관계자는 같은 수액을 맞은 다른 신생아 1명에게선 균이 검출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도 병원 측 조사와 별도로 자체 역학조사로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경찰도 병원의 의료과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의무기록 등 병원에서 압수해온 자료들을 분석하고 관련 의료진을 전부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오늘 저희 뉴스룸 2부에는 특별히 이번 사건의 유가족 대표께서 이 스튜디오에 나와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분께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만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과연 병원이 안전한가 하는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신생아와 중환자들은 더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환자들이 있는 곳이 더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내 감염 86%, 그러니까 대부분이 중환자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병원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온 사실도 저희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먼저 최수현 기자입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엔 CCTV가 없었습니다.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기저귀를 맨손으로 집었다는 증언이 쏟아졌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은 출입문 앞에 설치된 CCTV뿐입니다. 의료진의 사생활 보호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의료기관에 CCTV를 뭐 설치하라거나 설치하지 말라거나 부르시면서 사생활과 관련된 다른 대형 종합병원들도 비슷합니다. 아기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산모들은 그동안 꾸준히 CCTV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이제 어른의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이 다 되는 게 필수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병원이 아닌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엔 대부분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2015년 집단 감염 사고가 일어난 뒤 복지부가 CCTV를 설치하라고 권고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조리원에선 신생아 침대마다 CCTV를 설치하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봐요. 볼 수 있으니까 마음이 놓이는 게 있어요. 전문가들은 열람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CCTV 부작용을 최소화하면 신생아 중환자실 등에 설치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감염에 취약하기는 신생아실뿐만이 아니라 일반 중환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곳이 가장 깨끗해야만 하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항생제도 안 듣는 세균에 감염되는 사례는 이젠 드문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병원 감염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약 한 달째. 김정수 씨는 어머니가 다제내성 녹농균 MRPA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간호사들이 하는 말로 우연히 알게 됐어요. 경악한 거는 아무 설명을 안 해주고 저희가 스스로 파악하게 됐다는 게. MRPA는 항생제가 잘 안 듣는 슈퍼박테리아의 일종으로 주로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됩니다. 병원은 감염 여부를 알려줬다는 입장이지만 가족들이 보호복이나 장갑도 없이 환자를 만지는 걸 전혀 막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당연히 눈물 흘리시면 눈물 닦아드리고 주물러드리고 당연히 손으로 하지.
김 씨는 또 환자가 이동하는 복도에서 차단막도 없이 천장 공사를 하는 등 감염에 대한 관리가 엉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국공립 및 상급 종합병원 중 25개 병원에서 최근 5년간 1,280건의 병원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85.7%는 중환자실에서 발생됐습니다. 하지만 감염 전담 의사가 있는 병원은 단 2곳뿐입니다. 병원 감염이 발생해도 이를 보건당국에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중환자실을 포함해 병원 감염 관리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예, 이런 대학병원에 대한 불신에 기름을 붓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한 대학병원이 재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일회용 의료기기를 소독해서 다시 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정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을지대학 산하 을지병원에서 척추 환자들의 조직검사 때 사용하는 생검침입니다. 국소 마취한 살을 뚫고 뼈까지 밀어넣는 주사입니다. 한 번 쓰면 환자의 피가 많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장 뒷면에 2번 사용하지 말라며 재멸균을 금지한다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이 흰 포장은 새 것을 의미하는데요. 같은 제품이지만 이렇게 다른 포장도 있습니다. 한 번 사용 후 병원이 재사용을 위해 다시 포장한 겁니다. 재포장 전 병원은 자체 소독 작업을 하는데 소독 내역 장부를 살펴봤습니다. 찢어진 환부를 잡아주는 수술용 스탬플러나 환자에게 사용 후 남은 메디폼과 거즈까지 소독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병원 측은 포장이 잘못 찢어진 경우만 소독 후 사용하는 것이라며 일회용 기기를 재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간호사들 얘기는 다릅니다. 피나 이물질이 묻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있음에도 재사용을 하고 있고요. 환자 보호자들한테는 진짜 미안한 거예요, 그건.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오지 못하게 해요. 병원 규모에 상관없이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예, 중국이 지난달 말에 조건부 해제했던 한국행 단체 여행에 다시 제약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행사의 비자 신청을 거부했고 몇몇 업체에는 구두 경고를 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베이징의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3대 여행사인 중국청년여행사에 2주 뒤 한국 상품을 문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여행을 권합니다. 지난달 28일 중국 여행당국이 베이징과 산둥의 오프라인 여행사에 한해 해제했던 한국 단체 여행 금지령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이타오 여행사가 어제 비자 신청을 거부당했고 5, 6개 업체는 구두 경고를 받았습니다. 중국 12개 성 50여 개 여행사 간부 200여 명이 한국을 방문하려던 행사는 당국의 개입으로 20개사 43명으로 축소됐습니다. 베이징, 산둥성으로 제안한 지침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금지 조치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한국 여행 과열 조짐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은 사실상 끝났다는 중국과 한국의 일부 여론에 경고를 보냈다는 겁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한국 관광 전면 재중단, 완급 조절, 일부 업체 징계 등 몇 가지 가능성을 놓고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한 개인이 1조 원 가치가 있는 물건이니까 10%를 달라면서 숨긴 채 내놓지 않기 때문이죠. 이를 국가가 회수하기 위한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차례 조정을 거쳤지만 결국 협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상주본을 사들인 뒤에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소송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법원은 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한 소송 선고를 내일 할 예정이었습니다. 소장자인 베이키 씨가 문화재청에 강제 집행 회수 계획을 불허해달라고 낸 소송입니다. 세 차례 조정을 가졌지만 결렬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선고를 다음 달 25일로 미뤘습니다. 한글 세계화 추진위원회 등 4개 민간단체에 소속된 관계자들이 모금을 해 상주본을 먼저 산 뒤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진정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배 씨는 본인 명의로 기증을 해야 하고 대금도 종전과 같은 입장이지만 협상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헌납을 할 테니까 보통 기본 관행이 뭐 10%는 20% 정도는 뭐 박물관 어디든지 사례로 그 기증자한테 주거든요. 그 10분의 1 정도인 1,000억을 얘기했으니까. 이에 대해 단체 관계자들은 현실적인 대금과 기증 방식 등을 배 씨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은 상주본 반환이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했던 차명계좌에 중과세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특검 당시 밝혀진 이 회장의 1000여 개 차명 계좌에서 나온 이자와 배당에 90% 세율로 중과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20개 계좌에 대해선 실명 전환 의무를 어긴 만큼 자산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권고를 금융위에 전달했습니다. 미국에서 24년 넘게 냉동 보관된 배아가 예쁜 여자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아기 엄마는 배아를 이식받았을 때 나이가 25이었는데 어쩌면 친구일 수도 있었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2.9kg 정도의 50cm가 조금 넘는 건강한 아기입니다. 이름은 엠마. 이 아기에겐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국립배아기증센터에 한 여성의 배아가 냉동됐습니다. 그리고 24년 정도 흘렀습니다. 7년간 불임으로 고민하던 깁슨 부부는 지난해 배아기증자의 체중과 키 등의 유전 정보를 보고 인연을 맺기로 결정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이식을 거쳐 마침내 지난달 테네시주에서 아기와 가족이 됩니다. 엄마가 된 사람은 26살 티나 깁슨. 배아 시절을 포함하면 1살 차이가 채 안 나는 모녀인 셈입니다. I already knew that she was going to be, part of our family, and I'm just so thankful. We're just so grateful. 지난 2010년 버지니아에서 20년간 냉동됐던 배아가 출생된 사례보다 더 깁니다. We don't know that there is any definite time limit. 미국에선 지난 2015년 이식된 배아 외에 남은 배아를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윤리적 논쟁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최근 들어선 냉동 배아도 사실상의 자녀로 여기고 다른 가정에 기증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의사 57살 남모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가 약물관리 대장을 삭제하고 병원 안팎의 CCTV 영상까지 지우는 등 증거 은폐까지 시도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 등에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액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세 번째 소환 통보만에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2014년 전 남양주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헌금으로 의심되는 돈 5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이 의원은 흑수저 국회의원으로 살면서 부당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청탁 대상 기관장을 만나 이력서를 직접 건네는 노골적인 방식으로 측근들의 취업을 지속적으로 청탁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참예원의료재단 김옥희 전 이사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신 구청장이 본인을 직접 만나서 여동생 남편뿐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변호사와 서울시 퇴직 공무원 등을 채용하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청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리 분변에서 검출된 H5N6형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영암의 유경오리 농장에서도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이 농장은 최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영암의 종오리 농장에서 새끼 오리를 분양받은 곳입니다.
네, 오늘처럼 눈이 많이 온 날에는 당장 미끄럼 사고가 걱정입니다. 제설함에 있는 염화 나트륨을 뿌려줘야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관리가 엉망입니다. 1차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눈발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길과 자동차도 벌써 눈으로 뒤덮였고 가게 주인들은 넉가래를 양손에 들고 제설 작업을 서두릅니다. 하지만 서울의 주택가는 제설 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폭설이 내린 이후로 제설함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눈이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채워 넣었어야 하는데 다시 눈이 올 경우 이제 제설을 할 장비가 없습니다. 언덕길에 위치한 주택가는 눈이 제때 치워지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설차가 다니기 어려운 곳도 많아 각 지자체는 제설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제설함을 운영합니다.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설치한 제설 도구함입니다. 눈이 왔을 때 눈을 치울 수 있는 넉가래와 빗자루가 3개씩 들어있고요. 또 제설삽도 있는데요. 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사용한 뒤에는 다시 가져다 놔야 합니다. 하지만 삽은 원래 3개가 들어있었는데 2개는 벌써 사라졌습니다. 제설함 안은 삽이나 바가지 등 제설제를 뿌릴 수 있는 도구들을 넣어두는데 폭설이 온 다음 날 확인해보니 제설 도구가 사라진 곳이 많습니다. 제설함을 확인하던 주민센터 직원도 황당해합니다. 원래 들어있었는데 그것도 빼갔네요. 원래 이거 넣어놨었거든요. 여기도 조그만한 거 이제 이거 떠야 되니까 겨울 되기 전에 했는데 어제 눈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눈 왔으니까. 제설함에 제설제는 남아있는데 제설제를 뿌린 삽 같은 도구는 누군가가 가져가고 없습니다. 이게 삽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포대를 직접 들고 이렇게 길에다가 뿌리거나 아니면 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설제가 들어있는 곳은 사정이 그나마 낫습니다. 제설제가 담겨있던 자루 안에선 무단 투기된 생활 쓰레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식칼과 쇠 봉이 버려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가파른 언덕 위에 있는 제설함입니다. 이게 열어봤더니 표지판에 걸려서 잘 열리지가 않는데요. 다른 방향으로 가서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봤더니 모래보다는 쓰레기가 더 눈에 먼저 띄는데 여름에 먹었던 것 같은 이 아이스크림 껍데기와 이 소주병 하나가 비워진 채 버려져 있고요. 막상 모래는 완전히 얼어서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신발 한 짝만 이렇게 덩그러니 버려져 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제설함 위치 정보 어플리케이션은 대부분의 핸드폰에서 실행조차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제설함을 찾을 수 없다며 불편을 토로합니다. 제설함은 저희들이 쓰게 돼 있으니까 쓸죠. 제설함 있는 거는 모르는데. 제설차도 이제 너무 많이 오면은 치우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이제 각자 자기 집 앞에는 다 치우고. 일부 시민들의 이기심과 관할 지자체의 안일한 관리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제설함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말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세상은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에 한 번쯤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은 있습니다. 그때 선택이 달랐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과거의 결정적인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미래를 바꿔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인지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 같은 일들은 영화나 소설 작품 속에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시계바늘을 거꾸로 되돌리고 싶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어제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회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과거 공정위의 잘못을 밝히며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늘이 소원 하나를 허락해 주신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같은 날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말은 등장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관여하기 시작한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선택을 바로잡고 싶다고 말한 사람.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진정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던 이들은 얼마나 많았을까? 아이를 위해 가습기를 틀었던 어머니, 작은 상자 속 아기를 떠나보낸 부모들, 아찔한 곳에 올라가 작업하던 아버지를 배웅한 가족들, 그리고 그 배에 올랐던 사람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남겨진 모두가 너무나 절실하게 바랐고 또한 너무나 참담하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기에 이 말은 그래서 누구나 함부로 입 밖으로 내놓을 수 없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은 19대 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5년을 결정해야 했을 선택의 날. 정말로 시간을 되돌려 역사의 수레바퀴가 아무 일 없듯 굴러갔다면, 그래서 오늘이 그 선택의 날이었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마지막으로 시간 여행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 About Time의 대사 한 구절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없이 산다면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이유가 없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면 참으로 억울한 모든 이들에게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쯤은 주시기를. 이대 목동병원에서 갑자기 숨진 신생아들의 부모와 병원 측이 오늘 오후에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이번에도 크게 실망했습니다. 병원이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준비조차 제대로 안 했다면서 금세 자리를 떠났습니다. 먼저 최하은 기자의 보도를 보신 뒤에 가족 중에 한 분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잠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이 숨진 지 나흘 만에 처음 부모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면담은 20여 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가족들은 병원 측의 무성의를 지적했습니다. 만남 전에 미리 담당 의료진과 언론 브리핑을 담당했던 홍보실장이 나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당직 의사와 홍보실장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합류한 홍보실장은 질문이 이어지자 그대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참석 안 해서 불러달라고 했더니 와서 팔짱 끼고 뒤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면서 나는 진료가 있어서 좀 가봐야 되겠는데요. 부모들은 숨지기 전날 저녁부터 당일까지 병원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10줄도 안 되는 간단한 기록만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아이의 간호 기록과 제공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병원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가족들은 한 번 더 상처를 받았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아기들을 떠나보낸 부모님들의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앞서 리포터에서도 보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병원의 대응에 대해서 가족들이 느끼는 분노가 매우 큰 상태입니다. 직접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유가족 한 분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게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유족 대표님의 얼굴은 공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뒷모습만 카메라로 비추는 형태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 대표를 맡고 계시는 조성철 씨께서 어렵게 이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게 너무 좀 황당한 그런 황망한 날이기도 하고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신데 아무튼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기 이름이 하빈이라고 들었고요.
예. 다른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기들이 숨지기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 괜찮았다니까 상태가 괜찮았다. 예. 캥거루 케어라는 게 있나요? 예, 뭐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엄마 아빠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마치 예. 엄마 품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그 캥거루 케어도 하고 해서 무척 뭐랄까요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예, 많이 예. 나아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당시에 그러면 아버님께서 보시기에 하빈이의 상황은 어땠나요? 그 당시에 그렇게 토요일 점심시간까지도 좋았던 아이들도 있었지만 특히 저희 아이 교회인 경우에는 점심시간부터 굉장히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의료진이 먼저 발견한 것도 아니고 저의 아내가 면회를 갔을 때 심박수가 190에서 200을 넘게 되자 먼저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간호사를 불러서 이거 심박수가 이렇게 높아도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지금 좀 더워서 그럴 수도 있고 예. 수유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일 수도 있고 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좀 기다려보자 라고 답변을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심박수는 200을 넘고 나중엔 230까지 찍는 거를 보고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다시 의사의 면담을 요청을 하자 간호사는 그때서야 전화를 하면서 이 의사에게 지시를 받으면서도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니 예. 다시 30분에서 1시간을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게 대략 점심시간이 좀 지나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12시 한 40분, 50분경이었고요. 예. 그러고 나서도 아이는 계속까지 심박수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면회 시간인 1시가 거의 다가올 무렵에 예. 아내는 너무나 불안해서 재차 의사의 면담을 요청을 했고 예. 간호사는 분명히 의사가 이곳에 도착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면회 시간이 끝났다라는 이유로 이 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그럼 의사가 도착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나오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희 아내는 보지는 못했고 그 당시 간호사는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는 했지만 굉장히 그렇게 넓은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1분이나 2분만 더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의 상태를 설명을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왔다라는 말만 하고 이따가 어차피 저녁 시간에 면회 올 테니 그때 설명을 들으라 하고 저희 아내는 1시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 이 기록을 보시면 오후 5시 44분에 심정지가 와서 CPR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오후 5시 50분에 심정지가 와서 CPR을 하고 있으니 급히 병원으로 오라라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 그 어떠한 멘트도 병원으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의사든 간호사든 아무런 그 몇 시간 동안에 아무런 연락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심박수가 이미 200을 넘어선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면 230까지 넘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간호사의 멘트였는데요. 그때 혈압을 쟀는데 예. 혈압이 굉장히 낮게 나왔고요. 혈압 낮은 거에 더 문제가 있네요. 라는 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희는 면담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혈압이 낮으니까 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그 간호사의 얘기였습니까? 예. 네. 혹시 그 전에도 심박수가 더 빨리 뛰었다라든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 아이는 워낙에 미숙아라 폐가 많이 성장하지 못해서 산소 포화도만 초반부터 좀 문제가 있었고 예.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지기 일주일 동안은 꾸준히 산소 포화도가 양호한 상태로 나왔고 예. 담당 주치의로부터 다음 주부터는 더 좋은 그 산소호흡기에서 코호흡기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상태가 양호해지고 있다라는 예. 말만 들었지 단 한 번도 이 심박수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더 그냥 호흡기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네네. 그 시점은 그러면 그 전날이 정도 됩니까? 한 금요일, 목요일 한 이 정도 경쯤에 계속 아주 직전이었군요. 그 주는 아이의 상태가 계속 좋아졌기 때문에 저도 그 주는 너무나 마음이 놓아서 예. 기분이 너무나 좋았던 한 주였거든요. 그 인큐베이터가 다 열려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부모님들께서 그걸 또 보셨고. 예. 인큐베이터가 열려 있었던 것은 그 당일 날이었습니까? 예, 그 당일날 점심 면회 12시 30분부터 1시 면회 때 예. 저희 아내와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유가족분들이 면회를 갔을 때 예. 분명히 사망한 아이 중에서 분명히 기억나는 건 세 아이의 인큐베이터 구멍들이 다 열려 있었고 왜 이렇게 열려 있느냐 하니까
뭐 이 실내 온도가 더워서 좀 아이들이 체온이 좀 높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열어놨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예. 저도 그게 아직까지도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의사의 처치인가, 그 상태에서의 처치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원인은 뭐 얘기가 좀 그 주사 감염 등등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는 있는데 아직은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인큐베이터를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인큐베이터를 이렇게 열어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그러니까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제가 올바른 그런 처치였는지에 대해서 예. 정말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 병원에서 숨진 아이들은 가장 상태가 중한 아이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발표를 한 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격앙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전까지 아니 뭐 다음 주부터는 좀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한 병원이 아이들이 숨진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하는 그런 부분이었겠죠. 저희가 더욱더 놀라웠던 건 그 발표의 자리가 유가족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은 기사 브리핑 자료에서 제가 기사로서 봤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제 아이도 계속 미숙하지만 계속 상승 곡선을 타면서 예. 잘 크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다른 아이는 이달 안에 태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얘기까지 들었었고요. 또 예. 다른 아이는 상태가 미숙하지만 2kg가 넘었고 굉장히 그 발육 상태가 좋아서 예. 몇 번이나 퇴원 권유를 받았던 아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마치 아이들이 죽을 만한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풍길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을 담당 주치 조수진 교수가 했었다라는 예. 거에 우리 유가족들은 정말 너무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 그건 뭐 얼핏 생각하면 병원 측의 어떤 책임 회피용 발언 이렇게밖에 이제 해석이 안 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시기 전에 병원장 등과 만나셨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혀 뭐 기대에 미치지 못할 그런 답변. 그 중간에 나가버렸습니까? 예. 더 이상 이 면담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 예. 유가족들은 오늘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아 유가족분들이 나오셨군요. 네. 예. 저 오늘도 하여간 전에도 그랬지만 아무런 내용 없는 종이 한 장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거를 혹시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예. 이 하빈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 좀 보여드려도 되겠죠? 그 윗부분만 좀 가려주시고요. 예, 밑에 부분만 좀 보여주시기 예. 바랍니다. 진단명부터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죄송하지만 좀 접겠습니다. 네. 위에 진단명이 나와 있고 그 밑에 한 너댓 줄 정도에 걸쳐서 경과 기록이 써 있는데 네. 제가 이걸 처음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다 읽어보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이의 사망까지 이르는 상황을 놓고 보자면 경과 기록 자체가 너무 좀 부실한 것 같은 느낌이 일단 듭니다. 그 시간 순으로 저희 아이의 죽음을 설명하는 것이 단 7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12월 16일. 예. 아마 보실 때마다 아마 억장이 무너지실 것 같은데. 그럼 오늘 면담은 원래 유가족분들이 신청해서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저희 일요일 날 예. 그것도 저희 사건 바로 다음 날이죠. 일요일 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제 병원에서 연락이 올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연락하지 않은 언론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놀라서 부랴부랴 그 언론 브리핑 자리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그 항의가 있은 후 한 2-3시간 후부터 이대목동병원 측에서는 저희 유가족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요일까지만 해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가족들끼리의 연락망이 구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병원 측에 대응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희는 월요일 날 아시겠지만 부검을 했고 화요일에는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계속 병원이 요청을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시부터 5시까지, 그러니까 최종 연락을 받기 전까지의 그 상황, 그때 아이의 상태가 어땠는지라든가 의료진의 조치가 어땠는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예,
특히 우리 가족들이 너무나 궁금한 거는 저희 아내가 면담에서 쫓겨난 이후 심정지가 왔다는 5시 44분 사이에 도대체 의료진은 어떠한 처치를 했으며 아이의 상태는 어땠는지 그 부분이 너무나 궁금해서 예. 분명히 어제 저와 제 아내는 병원 측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싶다. 예.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병원 측에서는 알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예. 결과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희가 가장 궁금해하는 시간대는 쏙 빠진 단 7줄로 저희 아이의 사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가장 부모님들로서는 궁금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을 쏙 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왜 뺐냐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지금 그 상황은 이것만 놓고 따지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두 가지의 관점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비전문가인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해 달라라는 점과 예. 그리고 의료 행위와 그리고 일요일 날 우리 유가족들을 배제한 언론 브리핑을 준비했었던 홍보실장 예. 이러한 사람들이 꼭 배석을 해야 된다. 특히 3명 예. 병원장 그리고 홍보실장 그다음에 주치의였던 조수진 교수 예. 이 3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병원 측에서는 수용하겠다라고 답변을 내렸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그 면담장에 도착을 했지만 홍보실장은 보이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이런 의료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뭐 예를 들어서 원무과 과장이라든가 이런 쓸데없는 사람들이 배석해 있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들을수록 좀 병원 측의 대처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질병관리본부의 감염 의심 발표가 있기 전에 부모님들께서 병원의 어떤 그 부실한 어떤 상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증언을 좀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예. 어떤 점이 제일 문제로 보이셨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의뢰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를 맡긴 이상은 저희는 의뢰 예. 입장이죠. 그래서 항상 간호사 선생님이나 주치의 선생님께 그냥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상한 점들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돼서 보니까 지금 간호사들은 제대로 위생장갑을 끼지도 않고 그러니까 위생장갑을 아이들을 만질 때 위생장갑을 낄 때도 있고 안 낄 때도 있었어요. 예. 그 기준이 저는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유가족분의 증언에 의하면 급했을 때는 그냥 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달려가서 아이를 만진 경우도 분명히 봤다라는 증언을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증언을 했지만 아이들에게 물리는 공갈젖꼭지를 물려놓고서 그럼 아이의 타액이 묻었을 텐데 그거를 인큐베이터 옆에 있는 선반에 놓아놓고 그럼 한 번 빨았으면 반드시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하고 다시 그렇죠. 물려야 되는데 예. 그리고 좀 이따 다시 물리는 경우를 그건 저도 봤고 다수의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건 집에서도 원래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근데 병원에서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가 좀 안 가고. 또 있습니까? 그거 외에도요. 뭐 이미 JTBC 방송에도 나왔지만 뭐 바퀴벌레라던가 특히나 아이가 사망을 했을 때 안다현 아이의 아버님은 죽은 다현이를 안고 그 장소에 기다리는 동안 날파리를 봤다고 합니다. 날아다니는 날파리. 그리고 그 아이를 담는 하얀 상자 위에 날파리가 앉아서 돌아다니는 모습까지 목격을 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건 물론 저희들이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전해드리면서도 좀 이해가 안 갔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산모들이 어머님들이 아이를 만나러 들어가기 위해서 입는 분홍색 가운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산모들이 한번 입고 나오면 곧바로 벗어서 세탁물로 옮겨놓는다고 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때 목동병원에서는 아이의 엄마들이 입는 분홍색 가운을 퇴장하면서 다시 옷걸이에 걸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입고 들어오고 예. 도대체 이 세탁이 얼마나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제가 분명히 봤는데요. 예. 어떤 의사는 거기 있는 의사들은 하얀 가운 의사의 전용 가운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 분홍색 그 산모 가운을 입고 들어와서 처치하는 모습을 사건 당일날 제가 2명 목격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병원 측에서 해명해야 될 일이 점점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하실 기회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정부기관이나 또 언론들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있고 그런데 언론이든 아니면 정부기관이든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이 국가수의 법의학과님들 어제 너무 고생해 주셨고요. 예. 그다음에 의료 수사팀 형사님들도 지금 한창 고생하시고 여러 기자님들 정말 밤낮으로 뛰고 계신 거 정말 저희 유족 입장에서는 너무나 깊은 감사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아이를 맡겼을 때도 그리고 아이가 죽었을 때도 지금도 저희들은 을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 부검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가는 길마저 편안하게 보내주지 못한 부모, 못난 부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요청드리고 싶은데 다시는 이렇게 억울하게 이 어린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가족 대표이신 조성철 씨였습니다. 어려운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네. 내년 1월 1일부터 출퇴근길에 사고가 일어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법적으로 공무원만 해당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전체로 확대가 된 것이죠. 문제는 시행이 불과 열흘 앞인데도 불분명한 정보들만 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애매하거나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팩트체크팀이 정리를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모든 출퇴근길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퇴근길은 집과 근무지를 오가는 최단거리, 최단시간을 뜻합니다. 카풀을 하거나 잠깐 들르는 경우도 그 경유지는 출퇴근길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먼 거리, 평소에 가지 않던 곳은 산지에서 출퇴근길로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늘상 다니는 길이라면 산재가 인정이 된다는 건데 근데 바로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저런 볼일을 보고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몇 가지 예외를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마트에 들르다 사고가 나면 산재가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명품 가방을 구매하기 위해서 백화점에 들르다 사고가 나면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기준은 생활용품을 구입한 것인지 아닌지의 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예시도 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퇴근하고 나서 영어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직무 능력 개발을 위한 거라면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나도 산재가 인정이 됩니다. 반면에 요가 학원에 다니는데 이게 취미라면 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무 관련성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밖에도 출퇴근길에 자녀의 등하교를 도와주다가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유치원생이나 초중고교생까지는 산재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대학생은 안 된다고 합니다. 법에 아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경계를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되고 대학생은 안 된다. 잘 이해가 가진 않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해석인데요. 이와 함께 고등학생이더라도 등하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 장소에 데려다 준 것이라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의 보육 또는 교육기관에 오가는 것만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확정되는 지침이 과연 적절한지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근로복지공단은 명확한 예시를 든 것이라고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자르듯이 구분할 수 없는 모호한 영역이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직무능력 개발이냐 취미냐의 경계가 그렇습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요가 학원을 다녔을 수가 있습니다. 명품백 구입이 이례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퇴근길 쇼핑을 해야 하는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년부터 산재 적용이 확대되는 이유는 지난해 헌재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업무 중에 일어난 재해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의 전반을 보장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산재 여부를 판정하는 공무원들의 편의주의, 탁상 행정이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산재 적용 범위를 좁히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노동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침은 연말까지 확정이 됩니다. 남은 시간까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키워드 알려죠? 예, 첫 키워드는 외교통 법사위입니다. 아, 법사위하고 외교통은 안 어울린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는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예. 야당 의원들은 주로 얼마 전 끝난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문제 삼아서 공격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무슨 바보로 합니까? 뭐 가만히 있잖아, 뭐 순둥이들처럼. 전문을 받아보셨다 그러는데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실장하고 그 나라 왕세자하고? 예, 법사위는 외교 전문가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당인 민주당은 법사위가 권한 밖의 일을 하고 있다면서 반박했는데요.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예. 법사위원들이 외교관계에 관해서, 통일관계에 관해서 알면은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 여야가 계속 공방을 벌였는데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국정을 감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우리는 다 동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박범계 의원이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과 동업자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은 그냥 접두어군요. 예. 아무리 봐도. 예. 법사위원회에서는 원래 이제 법원의 법적인 문제, 뭐 예를 들면 체계, 자구 심사 이런 것만 하게 돼 있습니까? 예, 법조문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만 살펴보기로 돼 있습니다. 근거법은 국회법 86조인데요. 법률안을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위반한 때에는 법사위의 회부에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법을 다시 평가하며 다시 판단해서 뭐 잡아놓기도 하고 그래서 상원 아니냐, 월권이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예. 오늘 법사위에 올라갔던 안건을 쭉 보면 모두 35건이 올라갔는데요. 외교부 관련 건은 딱 하나입니다. 외무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외무공무원을 어떻게 선발할 거냐에 대한 법안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강경화 장관에 대한 질문은 이 질문은 없었고 한중 정상회담일지 야당의 공세에 가까운 질문들만 있었습니다. 예. 오늘 법사위에 각 부처 관련된 법안들이 대거 35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외교부뿐만 아니라 국토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장관들과 공무원들이 모두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퇴장하라고 하자 밝은 모습으로 소관부처 공무원들과 같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왜 있습니다. 밝은 모습인지는 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보죠. 예, 다음 키워드는 막상 막하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자유한국당의 류여의 최고위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준표 대표를 또 공격했습니다. 비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너도 발정제를 먹었냐고 다들 저를 조롱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홍보하느냐고 할 때 홍준표 이름이 적힌 잠바를 입고 다닐 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예. 대선 때 선거운동 지원을 했는데 솔직히 부끄러웠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홍 대표 막말을 시리즈로 다 연결하면 본인과 같은 윤리재소가 아니라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류최고 의원은 홍준표 대표가 본인보다 훨씬 많은 막말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아무튼 아까 제목이 막상 막하였는데 그러면 누가 더 많은지 확인이 됩니까? 류최고 의원은 도표로 그려서 나타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주장일 뿐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 양측의 주장만 있고요. 오늘 자유한국당이 윤리를 열었는데 류여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연기해서 26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반홍 쪽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당 지도부가 윤리위원들 저녁 식사 자리까지 쫓아가서 그냥 내일 바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류 최고위원을 징계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리위원들이 모두 연락이 안 돼서 확인은 못했고 일부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징계를 안 하면 최고위원회를 계속 못 여는 상황이라서 아마 그게 더 급한 모양이죠? 내일 원래 최고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현재 징계가 안 됐기 때문에 류의 최고위원은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통화를 했는데 반드시 참석해서 날선 비판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류해 최고위원은 오후 3시 반에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홍준표 대표의 문제 발언을 모두 공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정작 기자회견은 가까운 정준길 전 대변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중요한 문제를 본인이 하지 않았냐라고 묻자 윤리위의 출석 요구서가 본인에게 전달이 돼야 본인이 출석할 의무가 생기는데 가서 브리핑을 하다 보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안 갔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아우로 잡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 감탄사인데요.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최 씨가 대통령을 움직여서 삼성이 최 씨에게 말을 사주도록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최 씨는 그건 아니다. 삼성이 자체 승마단 사업을 하면서 정유라가 거기에 끼었을 뿐이다라는 논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지난번 검찰에 구형이 있을 때 25년형 구형받을 때 절규를 외쳤던 최 씨가 오늘은 좀 짜증이 섞인 모습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발언들을 살펴보면 삼성과 그랑프리급 마피를 구입해주려고 약속을 했냐라고 특검이 묻자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면서 독일 한번 갔다 오든지 말을 좀 연구한 검사님이 나오시든지 해라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특검이 안종범 수첩의 박원호 전무가 승마협회 박원호 전무가 승마를 좌지우지한다고 박 전 대통령에게 들었다고 안 전 수석이 주장을 했다라고 특검이 얘기하자 이때 아우라고 하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부인하는 건데요. 아우는 그러니까 짜증의 목소리였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최 씨는 아예 특검을 가르치거나 전반적으로 재판을 좀 리드 끌고 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특검에서 최 씨가 계속 정유라가 탈 말을 삼성이 지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자 마지막으로 정유라가 탈 말이 아니다라고 묻자 웃으면서 거기까지 하겠다라고 답하기도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명 통화를 200여 차례 한 거가 나오면서 무슨 통화를 그렇게 많이 했냐라고 묻자 그것까진 기억을 못하고 물어보는 게 실례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최 씨는 이전에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재판을 사실상 평론하듯이 임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사실상 재판을 계속 주도하자 판사가 오늘 이 자리는 증인이 궁금한 걸 묻고 듣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뭐 진행자 역할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밤사이에 내린 눈이 그치면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추위가 잠시 주춤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이 영상으로 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원래 오늘은 정상대로라면 대통령 선거일이죠. 오늘 소셜 라이브를 진행할 텐데 결국 오늘이 대선 날이 되지 않은 그 경과, 그동안에 있었던 일 등등에 대해서 서복현 기자와 이서준 기자가 소셜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Before the day that I first saw your lovely face, now I see it every day, and I